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강원도 영월에서 유기농 토마토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러니까 저희의 가치관이나 저희가 농업인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좀 해야 될 역할, 그리고 소비자분들도 알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원승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토양과 종자에 대한 게 되게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들이 이제 지속 가능한 농업과 앞으로 지속 가능한 토마토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맛의 근원이라고 부제를 붙여놨는데, 토양과 맛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해 보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외국에 있는 과일이나 뭐 이런 똑같은 건데 그 종자를 들여와서 우리나라 땅에 심으면 또 다른 네네네. 모양도 좀 달라지고 맛도 네. 좀 달라지고 그쵸. 이렇잖아요. 네네. 분명히 땅이 주는 영향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는 농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흙과 관련이 돼 있다라고 이제는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농업에 발을 들이기 전에는 흙이라는 게 약간 구시대적으로 생각이 들었고, 비과학적으로 생각이 들었고, 좀 약간 구태의연한 관행적인 느낌으로 이제 판단이 됐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좀 다르더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양액 재배라고 하는 재배법이 있고 토양 재배라고 하는 재배법이 있어요. 토경 재배라고도 하죠. 보통 양액 재배라고 하는 건 식물 생장에 필요한 원소들만 넣어줘요. 그래도 충분히 모양이 나오고 똑같은 제품이 나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산량은 훨씬 많고 병충해에도 강해요. 근데 토경 재배는 뭐냐? 일단은 되게 복잡해요. 토양 속 자체가 복잡하고, 그리고 병충해에 관련된 그런 상황도 복잡하고. 근데 이제 단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맛과 향이 다채롭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말했을 때, 그런가? 이제 이마트에서 스마트팜 딸기가 있고 토경 딸기가 있어. 그럼 거기에서 토경 딸기가 우리는 토경 딸기이기 때문에 맛과 향이 다채롭습니다라고 주장해봐야 소비자가 공감이 안 쓰는 거야. 똑같거든. 네. 왜 그런 상황인지를 제가 이제 좀 파봤어요. 네덜란드까지 한번 직접 가보니까 일단 양액 재배에 대해서 먼저 살짝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양액 재배를 싫어하거나 뭐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진 장점이 충분히 있어요. 일단 물도 적게 쓰고요.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면적이 적어도 돼요. 또 하나는 기후변화와 상관없이 우리의 먹거리를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양액 재배의 모습인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뭐 이렇게 물 호스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져 있고, 이파리는 없고 토마토가 중간중간 좀 달려 있고, 요걸 이제 보시면 토마토 이파리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달리고, 그 위에 열매가 한 단 이렇게 달려요. 그 네 가지를 갖다가 한 단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토마토의 한 단이다. 토마토 단수가 이제 한국에서 농사 짓는 분들의 기준에서는 5단에서 7단 사이를 해요. 근데 네덜란드에 가서 물어봤더니 최대 몇 단까지 수확하세요 했을 때 34단을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장점이 많죠. 보면서 와, 쇼크. 이렇게까지 생산이 되는구나. 그리고 선별이 되는구나. 근데 이제 단점이 나오겠죠. 이거는 근데 소비자분들이 인식이 안 되는 단점인 거야. 국내 소비자분들한테는. 향이 약하고 풍미가 없다? 이게 단점이 아니라 인지가 안 되는 이제 포인트인 거죠. 왜냐? 국내에서는 토경 재배를 해도 향이 약하고 풍미가 없어요. 실제로 이렇게 종류가 한 50가지, 60가지 되더라고요. 너무 충격 먹었던 게 이렇게 품종이 다양한데 맛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맛 차이가 안 나는 부분이 왜 생겼는지, 토경 재배는 무조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당연히 아니죠. 지금의 우리나라의 토양 재배는 어떤 상황이냐? 실제로 이게 한겨울에 찍은 사진이에요. 한겨울에 농민들이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 많죠. 그러면 가을 재배가 끝나고 밭 정리를 할 시간에 기운이 쭉 빠져요. 날도 춥고. 이대로 둡니다. 이대로 두고 봄에 다시 갈아엎어요. 이게 수거를 해도 수거도 안 돼. 이게 사가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토경 재배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 토양 비옥도 지도라는 거예요. 흰색으로 보이시는 부분은 농사가 아예 안 되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농사 생산물이 생산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왜 그런지는 대략 보이시죠? 너무 춥거나 사막이거나 뭐 그런 데들이에요. 밑에 보시면 작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색깔별로 분류가 돼 있고 번호가 써 있어요.
약간 형광색 나는 녹색이 1급지, 그러니까 농사짓기에 제일 비옥한 땅. 어디에 많죠? 예, 미국에. 한국 한번 볼게요. 색이 어때요? 주로 보라색이에요. 이거는 포인트들을 어떻게 뽑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되게 분석을 할 때 되게 넓게 잡고서 한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는 저 주황색이나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국내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보라색으로 보이신다고 보면 돼요. 그럼 몇 번째예요? 7번이죠. 8번, 9번은 농사 못 짓는 땅이에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중에 꼴찌예요.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토양학 박사님들한테 물어보셔도 똑같이 대답을 하시고 국내 농업 관련된 박사님들한테 여쭤보시면 똑같이 대답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막 농업 국가라고 하죠. 막 착각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고려시대 때 특산품이 뭐였죠? 인삼, 또 도자기입니다. 도자기. 도자기 만들기에 기가 막힌 땅이에요. 왜냐? 유기물이라는 게 도자기 입장에서는 불순물이거든요. 근데 농업 입장에서는 필수. 근데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적어요. 그리고 유기농에 대해서 진짜 유기농 이런 거를 인식을 어떻게 하시냐면 못생기고 벌레 먹고 이런 거 떠오르세요. 그렇지 않나요? 약간 좀 제대로 생산된 걸 보면 이거 가짜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는 영양실조라고 보시면 돼요. 식물도 영양실조가 걸리거든요. 그리고 진짜 유기농은 못생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지금 반대편에 있는 호주에 빅토리아 마켓이라는 곳에 유기농 코너를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제대로 익었을 때 그 나오는 색감의 선명도가 관행이랑 유기농을 놓고 보면 비교가 될 정도로 달라요. 좀 탁해요. 관행으로 키우신 분들 걸 보면. 근데 여기는 되게 선명해. 그리고 실하죠, 되게. 물론 이제 뭐 벌레를 통한 방제도 했을 거고, 이제 천연기피제 같은 거나 친환경 뭐 농약 같은 것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벌레 먹은 건 별로 없긴 한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영양이 제대로 갖춰지면 유기농이라고 해서 그렇게 막 부실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애초부터 유기물 함량이 낮고, 비료를 막 무분별하게 쓰고, 농약을 어마어마하게 뿌리다니까, 이제 토양 생태계가 거의 막 박살이 난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한국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일단 시작이 되는 농토들이다. 그냥 사가지고 시작하면 일단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유독 한국 사람들이 비옥한 흙에 대한 질문을 하면 영양분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영양분이 많다고 좋은 흙이 아니에요. 이거는 좀 약간 되게 여러분들 옛날 과학 시간 생각나실 정도로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거 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돼요. 물리적인 건 뭐냐면 좀 쉽게 표현을 하면 땅에 틈이 많아야 돼. 그러면 틈이 많아야 공기도 들어가고 미생물이 살 수 있는 그 호흡이 될 수가 있고 수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공간이 생길 수가 있어요. 화학적인 건 뭐냐면 그 전기들로 이렇게 끌어당겨 가지고 걔네들이 잡고 있거든요. 영양이나 물 같은 걸. 근데 그런 게 이제 떨어지면 물을 버봐야 흘러 내려가는 거 다 그냥 다 빠져버려요. 생물적인 건 뭐냐면 미생물. 결론을 내리드리자면 좋은 흙 뭐냐? 영양분을 일단 잘 붙잡을 수 있어야 되고 물도 잘 붙잡고 잘 간직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지르는 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물이 갇혀 있는 거고 물을 잘 붙잡는 거 그리고 pH가 좋고 미생물이 살기 좋은 토양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유기물을 넣어주면 돼. 보통은 나무가 있고 나무에서 이파리 떨어져서 낙엽이 돼가지고 그게 유기물로 분해돼가지고 그게 토양에 쌓여가지고 그게 식물이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땅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보통 200년에서 1000년 잡아요. 자연 상태는. 근데 이걸 인위적으로 저희가 투입을 해주면 근시간 내에 좀 바꿀 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퇴비하면 딱 떠올리는 인상이 뭐냐면 똥이에요. 왜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일반 사전 이렇게 해놨거든. 저희는 퇴비의 본분을 영양으로 잡고 접근하지 않아요. 뭘로 잡고 접근하냐? 유기 물질에 대한 걸로 잡고 접근을 해요. 그래서 보통 볏짚보다도 2.5배 이상 많은 유기물을 함량하고 있는 나무 껍질을 파쇄해서 씁니다. 그래서 발효시키는데 오래 걸리고 발효시키는데 까다로워요. 이 참나무 껍질을 갖다가 파쇄한 거를 이렇게 쫙 깔아놓고 여기에 이제 장마 때 빗물만 먹여요. 그럼 수분이 축축하게 들어가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미생물과 저희도 이제 똥이 들어가거든요. 개분, 닭똥 들어가는데 2번 정도 이렇게 섞어주는 작업 이후에는 여기 닭똥이 들어갔다고?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 냄새가 안 나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땅에다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쌓아만 놔도 온도가 막 80도 가까이 올라가요. 이게 뭐냐면 이 안에서 미생물들이 막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호흡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딱 봐요. 아, 살기 힘들구나. 그럼 이제 뒤집어 줍니다. 그걸 6번 정도 하고
최종 7번 정도 한 다음에 이제 밭에다 사용을 해요. 그 작업을. 그래서 그런 퇴비는 많이 써도 탈이 나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농법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흙의 소중함을 전달해야겠다. 제가 요즘에 왜 많이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물에 대한 소중함을 많이 느꼈어요. 몇 년 동안. 그리고 요즘에 공기에 대한 소중함도 많이 느꼈어요. 집집마다 공기청정기 하나씩 다 있으시죠. 물과 공기에 대한 거는 엄청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근데 손 안 쓰고 있는 데가 바로 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한지도 몰라요, 일단. 자, 여기까지 제가 드린 내용은 토양에 대한 얘기였어요. 지금 잠시 이제 좀 브레이크를 하시면서 저희 토마토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 가져온 걸로 이제 샐러드 만드신 걸 좀 드시면서 마저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